면적은 작습니다. 자원은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상식이라면 이 나라는 조용히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계의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어딘가를 반드시 거칩니다. 겨울도시의 불빛이 켜지려면 어딘가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1위가 10개, 108개국이 넘지 못한 벽을 넘어선 유일한 사례. 조건은 약소국인데 결과는 전략국.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기에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전쟁 직후 1인당 소득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영토는 세계 107위입니다. 자원은 없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1위를 10개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코널리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이코노미스트로 지난 22년간 세계 30여 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분석해왔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과 세계은행 자문을 거쳤고 지금은 런던 정경대학에서 신흥국 산업 전환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부유해지는지를 평생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데이터를 들여다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동료 리서처가 리포트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세계 주요 산업별 점유율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LNG 운반선 수주, 전자정부 평가 지수, 산업용 로봇 밀도. 항목마다 한국이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 입력됐거나 분류 기준이 다르거나. 그래서 원본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당혹감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22년간 개발도상국 성장 사례를 수백 건 분석했습니다.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조건은 최하위인데 결과는 최상위였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11월이었습니다. 새벽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불빛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터널이 뚫린 산 위로 아파트 불빛이 빼곡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새.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국토 면적은 영국의 절반 이하. 에너지 자원은 전량 수입. 식량 자급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모는 세계 6위권을 오갔습니다. 반도체 하나로만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흘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장 지대를 봤습니다. 연구소 단지를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30초 만에 모든 행정 서류를 뽑는 키오스크를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이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빠르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의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작은 공장 건물에서 나온 부품이 세계 인터넷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옆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계약 체결.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기도 팝니다. 반도체도 팝니다. 배도 만들고 콘텐츠도 팝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뭘 못 파는 겁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67짜리 나라가 세계 병목을 장악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건은 불리했습니다. 출발선은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 위에서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세계가 멈추지 못하는 부품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가 외면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국가 시스템을 바꿔왔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1년을 더 썼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공장을 돌았습니다. 연구소를 다녔습니다. 역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 영상은 그 기록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런던 정경대학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3주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논문을 뒤졌습니다. 통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도체를 그냥 전자부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칩 하나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냐고.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는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신경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연산이 어딘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연산을 실제로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한국산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치로 확인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토 면적이 영국 절반인 나라가 세계 연산 인프라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겼습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작동하려면 이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칩에도 이 HBM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동료 연구원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두뇌는 미국이 만들지만 그 두뇌가 실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억은 한국이 만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료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 규모 대비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늘 최상단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수치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팔 것이 기술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팔고 시장이 작으니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다. 그게 이 나라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난 한 반도체 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편한 길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기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기술 자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될수록 한국 메모리 수요는 더 커집니다. 세계가 디지털화될수록 한국의 위치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축적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세계 1위라고 정리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의 연산을 움직이는 기억장치. 그것을 이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펼쳤을 때 저는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에너지였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분야였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데이터 센터가 꺼집니다. 도시가 마비됩니다. 현대 문명은 에너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움직이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저는 반도체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뒤 거대한 선박에 실어 세계 각지로 운반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영하 162도를 유지하는 극저온 탱크를 설계하고 그 탱크를 수만 톤짜리 선박에 탑재하고 수개월간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도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설계가 틀리면 폭발합니다. 조금이라도 용접이 부실하면 누출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LNG 운반선 시장의 수주 점유율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중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유럽도 만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싼 배를 한국이 만드는 겁니까? 답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어느 순간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싸게 많이 만드는 경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대신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겠다고. LNG 운반선은 그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을수록,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자가 줄어들고 협상력이 커집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조선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걸 발주하는 나라들은 우리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사실상 한국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항목이 원전이었습니다. 원전 건설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설계, 건설, 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원전은 단순히 만들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용 통제 능력과 공기 준수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이 수주해서 건설했습니다. 예산 초과 없이 일정 안에 완공했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예산 초과와 공기 지연은 거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당초 완공 예정보다 10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 비용이 초기 예산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원전 건설에서 비용과 일정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제때 예산 안에 해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건 많은 나라가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그렇다면 이 나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석탄도 부족합니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한국이 만듭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전은 한국이 짓습니다. 이 나라는 에너지 생산국이 아닙니다. 에너지 시스템 설계국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만드는 기술로 대신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든 겁니다. 저는 이 패턴이 반도체와 정확히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조선 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원전 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편한 길을 피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보면서 저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국민의 일상 속으로 미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숫자를 봅니다. 구조를 분석합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데이터보다 더 강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교통카드 대신 화면을 찍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노인들이 창고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70대 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와 보급률 관련 국제 지수들이었습니다. 수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범위였습니다. 산간 지역도 됩니다. 섬도 됩니다. 지하철 터널 안도 됩니다. 한국은 5세대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을 뿐만 아니라 금항을 전국 단위로 깔았습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되는 게 강원도 산속에서도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아직 농촌 지역 통신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속도만 높인 게 아닙니다. 연결 자체를 평준화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연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결된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날 직접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편의점에서요? 그랬습니다. 30초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2시에도 됩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평가 지수는 국제연합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수년째 1위 또는 2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보다 실제 장면이 더 강렬했습니다. 숫자는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30초 만에 공문서가 나오는 장면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돌려준 겁니다. 행정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은 생산성의 손실입니다. 줄 서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국가가 회수해서 국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나라는 디지털화를 편의 서비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운영 효율화 전략으로 봤습니다. 이게 네 번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였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 이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싱가포르, 독일, 일본을 앞섭니다. 자동화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데이터를 함께 놓고 보니 구조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로봇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기술로 돌파하는 전략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로봇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위험 작업에서 사람이 빠지고 기계가 들어갔습니다. 반복 작업에서 인력이 줄고 자동화가 채웠습니다. 생산 라인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제가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엔 이 라인에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명입니다. 생산량은 3배가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늘었다는 겁니까? 이게 5번째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전자정부, 산업용 로봇 밀도. 이것들은 각각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국가 내부를 먼저 미래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출하기 전에 자국을 먼저 바꿨습니다. 국민을 먼저 연결하고 행정을 먼저 혁신하고 공장을 먼저 자동화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로 국가 자체를 재설계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자 전혀 예상치 못한 항목이 나왔습니다. 공장도 반도체도 배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화장대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화장대였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늘 중공업과 첨단 산업을 봐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류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장품이었습니다.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품 산업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화장품이야 프랑스가 최고 아닌가. 로레알, 샤넬, 디올.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미국 시장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추격하는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기능성 제품, 선케어,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마스크팩 상위권을 한국 제품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략이 달랐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는 이름값을 팝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자산으로 승부합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분으로 승부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효과가 있는가? 기능이 증명되는가?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인가? 소비자들이 직접 써보고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북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편집숍에 한국 브랜드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세포라 매장에 한국 제품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6번째 세계 1위입니다. 다음은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이 가공식품 단일 품목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에 있습니다. 영국 테스코에 있습니다. 프랑스 까르푸에 있습니다. 저는 런던 슈퍼마켓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진열대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콘텐츠와 결합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배우가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먹방이 수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걸 본 세계 시청자들이 직접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콘텐츠를 타고 세계로 퍼졌습니다.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 소비재입니다. 한국 라면을 먹는다는 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진 순간부터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항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이었습니다. 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밥상에서 매일 보는 그 김입니다. 저는 이게 세계 시장 자료에 왜 나오는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미김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한국산 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인식되면서 건강식품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기농 식품 매장에 한국산 조미김이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7번째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장품, 라면, 김. 전혀 다른 품목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첫째, 품질로 진입했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시장을 뚫었습니다. 둘째, 콘텐츠와 결합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서로 맞물려 확산됐습니다. 셋째, 가격과 기능이 동시에 됩니다. 비싸지 않으면서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수출 품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수출입니다. 한국식 피부 관리법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야식 문화가 세계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가 미국 건강식품 코너에 진열돼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세계 시장을 뚫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일상이 세계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했을까요? 반도체도, 조선도, 원전도, 통신 인프라도, 화장품도, 라면도, 김도. 이게 동시에 세계 최고가 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은 다음 자료에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이 나라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군사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과 탱크가 무슨 관계입니까? 드라마와 전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두 가지는 따로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자기 위치를 만들었는가? 먼저 문화였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글로벌 순위 상단을 반복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자막 장벽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막 장벽이 무너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영어권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한 건 언어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자막을 달고 외국어 콘텐츠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그 장벽을 부쉈습니다. 자막을 달고 봐도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강했습니다. 감정선이 살아있었습니다. 연출이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그 문화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야 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그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국가 브랜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광고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콘텐츠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K-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반 판매량 세계 상위권에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한국어 노래가 올랐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릅니다. 유럽,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K-팝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게 8번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멈추게 한 건 군사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글로벌 평가 기관 기준 세계 5위권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서는 최상위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5위권이라는 겁니까? 핵 없이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기반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규모, 전차 보유량, 해군 함정, 공군 전력. 수치 하나하나가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건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를 대규모로 구매했습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능이 검증됐고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에서 보여준 그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방산산업은 기술 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없으면 진입조차 못합니다. 한국은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주요 강국들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게 9번째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과 특허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최상위권. 인구 대비 특허 출원 밀도 세계 상위권. 혁신지수 아시아 선두권.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잘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연구소 소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1위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1위가 되면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쫓아가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앞서면서 동시에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본질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게 10번째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반도체, LNG 운반선, 원전, 5세대 이동통신, 전자정부, 로봇 밀도, 화장품, 라면, 김, 콘텐츠, 망산, 연구개발.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영토가 작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나라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분야가 10개 이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답이 남아 있었습니다. 108개국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혼자 올라섰는지 그 구조가 다음 자료에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8개국이었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중간소득 구간에 진입한 나라들을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그 가운데 상위소득 국가로 완전히 올라선 나라가 몇 개인지 봤습니다.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 사례 중에서 자원 수출이나 특수한 지정학적 혜택 없이 순수하게 산업구조 전환으로 올라선 나라를 추렸습니다. 한국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단독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진국 함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성장하는 초기 단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을 유치합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들어옵니다. 수출이 늘고 소득이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공장이 더 싼 나라로 떠납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채울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수십 년째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자원이 있어도 인구가 많아도 내수 시장이 커도 구조전환에 실패하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한국 산업 발전 단계를 시기별로 정리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자돈 축적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부터 깔았습니다. 도로, 전력, 철강, 시멘트. 산업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외국 차관과 원조를 끌어다가 기초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깔았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결정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흡수였습니다. 조립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처음엔 기술이 없었으니 배웠습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뜯어보고 분석하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모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방하면서 내재화했다는 겁니다.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갈렸습니다. 한국은 두 번째 단계를 스스로 부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를 강제로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외국 기술을 사다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쌉니다. 그런데 그 편한 길을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현지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답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을입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기술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개선하고 싶을 때 못 합니다. 기술 독립이 없으면 산업 주권이 없다는 걸 일찍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반도체입니다. 조선입니다. 원전입니다. 처음엔 외국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이 한국 기술을 사는 구조가 됐습니다. 조립국이 설계국이 됐습니다. 수입국이 수출국이 됐습니다. 모방국이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조립하면 이익이 남으니까 계속 조립합니다. 단기 이익을 쫓다가 구조 전환 시기를 놓칩니다. 인건비가 오를 때 공장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산업이 없습니다.
함정입니다. 한국은 이익이 남을 때 미래를 샀습니다. 지금 편한 구조를 버리고 어려운 길로 들어갔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술 자립을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전체가 연결됐습니다. 세계 1위 열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든 본질은 구조 전환 능력입니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선택하는 능력. 단기를 버리고 장기를 잡는 능력. 모방에서 시작해서 독자 모델로 끝내는 능력. 108개국이 멈춘 이유는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올라선 이유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병목을 장악하기까지. 이건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체질 전환 성공 사례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쌓아온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맨 앞에 숫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67. 전쟁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이었습니다. 67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동료가 건넨 리포트 한 장. 손이 멈췄던 그 순간. 그리고 1년간의 기록들. 모든 것이 이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반도체 연산 인프라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이동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탁과 화장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감정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 없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있습니다. 세계가 멈추지 못하는 기술 특허를 쌓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가 약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안보에 집중하면 혁신이 더디고 혁신에 집중하면 안보가 흔들립니다. 중공업이 강하면 문화산업이 약하고 소비재가 강하면 기초산업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강이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이 중공업 기술을 키웠습니다. 중공업 기술이 자동차와 기계 산업으로 번졌습니다. 그 위에 반도체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통신 인프라로 연결됐습니다. 통신 인프라 위에 콘텐츠 산업이 폭발했습니다. 콘텐츠가 소비재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재가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브랜드가 방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단절이 없었습니다. 끊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기초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첨단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한 세대가 닦은 길 위에 다음 세대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다음 세대가 올라탔습니다. 이건 한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전략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서 축적된 국가적 의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70대 노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던 그 노인. 그분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몰입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산업화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자녀 세대가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 손자 세대가 세계 시장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인은 첨단 디지털 국가의 한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취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로봇 밀도 세계 1위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HBM 메모리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산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위기마다 구조를 바꿔온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환위기를 버텼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겼습니다. 팬데믹을 뚫었습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매번 체질을 바꿨습니다.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불리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연구 끝에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 나라는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전환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전략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팠습니다. 시장이 작으니 세계를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인구가 주니 자동화를 선택했습니다.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독자 모델로 끝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10번씩이나.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수치와 구조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앞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 1위를 열게 만들어낸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 채널에서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